오늘 여기 보시는 이 내용, 여기 지방 조직,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조직입니다. 제가 종종 이 지방 조직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서울 지방 얘기냐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조직이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앞서 이준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은 궁금함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걸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들으신다, 한 30분 남짓 들으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과학, 여기 좀 얘기 잘 안 보이는데 과학의 어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원 이런 걸 한자어도 있지만 이 많은 용어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나 라틴어에서 시작을 하는데 영어로 이제 과학을 사이언스라고 하고요. 이 과학의 라틴어 어원은 저는 잘 읽을지 모릅니다만 스키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안다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면서 출발하는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가치를 가지고 궁금할 수도 있지만 모른다는 것에서 전제를 해서 그걸 알고자 하는 힘이 바로 과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과학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체계화된 보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 농담입니다만 침대도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이 나름의 근거가 있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음을 과학이라는 용어로서 빌어가고 있고요. 저희 같은 이제 자연과학자들, 이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요즘과 같이 지구가 펄펄 끓는 기후변화,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이 사계가 바뀌고 사람의 몸 또는 동물계, 식물계들이 또는 미생물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이 자연의 베일을 벗기는 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자연과학 할 때 이제 가장 나름 그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노벨상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노벨상 메달을 보신 그 사진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면은 이 알프레드 노벨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그 물리와 화학상 뒷면을 보면 이런 여신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쪽에 서 있는 여신이 바로 자연의 여신이고요. 이 오른편에 있는 여신이 바로 과학의 여신인데 과학의 힘을 빌어서 자연계의 비밀을 헤쳐나가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게 과학에서 주는 그 의미,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노벨상 수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좀 얘기가 서론 길었습니다만 제가 연구하는 분야, 이제 지방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제 수정란에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씨얼친이라고 불리는 성게알입니다. 성게알에 난자, 정자가 만났을 때 그 세포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이 하나에서 시작을 하지만 우리 몸은 지금 몇 개의 세포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구글 찾아보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포 수는 약 30조가 넘습니다. 이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이렇게 수정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가 두 번 분열하면 세포가 4개가 되고 여러 번 분열해서 포백이 낭배기를 거쳐가지고 우리 몸이 되는 거죠. 즉 그 기원은 하나의 수정란이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30조, 37조 개의 세포, 그중에서 저는 주로 지방세포라고 불리는 좀 특이한 세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 좀 낯설 수도 있고 또 워낙 요즘 이런저런 그 방송 매체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섭취해서 필요한 열량을 얻고 또 그 에너지원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몸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루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에너지원을 얘기하고 하루에 한 70%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70%가 이 기초대사량 유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운동, 이건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의지에 의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한 20%, 그리고 체온 유지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한 10% 정도 되는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먹거리가 많아지기도 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하는 과정에 이 잉여 에너지의 섭취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우리가 몸에서 소비하게 되는 기초대사량, 열생산 또는 운동을 통해서 소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한 한 200종류의 이제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게 되죠. 뭐 여러분들 우리 몸에 세포가 한 200종,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세포 수는 30조고 종류는 200종인데 뭐 몇 가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세포들 있죠? 얘기하셔도 되는데. 신경세포도 있고, 뭐 근육세포도 있고, 그죠? 혈액세포도 있고, 제가 연구하는 이런 지방세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200종 정도가 있는데, 그 세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그림, 모식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약간 고무풍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물에 꽉 찬 고무풍선을 좀 연상하시면 이 지방세포의 기능을 생각해 보시는데, 그 특성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가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는 지방세포를 현미경으로 실시간으로 찍은 겁니다. 이게 세포 하나고 이 세포 안에 지방대사물이 에너지가 많을 때 이렇게 들어차게 되지만 세포에다가 적절한 신호를 줘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 외부로 내보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마치 이제 고무풍선 안에 들어있는 그 물 가지고 그 주변에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지방세포는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모든 동물세포의 다른 형태의 다른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이준호 회장님 연구하시는 이제 C. 알레건스에는 이 인테스티널 셀들이, 그러니까 창자지만 지방대사물을 특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또 초파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빼빠지라는 발견을 하셨고, 쭉 올라와서 뭐 어류 양서리 할 거 없이 이 동물의 경우 모든 개체들이 지방대사물을 잘 축적해서 내가 밥을 못 먹어도 언젠가는 잘 살아남아서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포, 그러면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돈을 해서 약간 지방세포와 지방조직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포는 이렇게 고무풍선과 같이 그 크기 변화가 다양한 세포이고요. 이 세포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조직이 바로 지방 조직이 됩니다.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지방 조직 안에는 지방세포가 한 30-40%, 그리고 지방세포 이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200종 정도의 세포 중에 상당수가 여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세포도 있고요.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면역세포들도 존재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줄기세포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잘 분리해서 지방세포의 특성, 지방조직을 구성하는 다른 세포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들이 최근의 어떤 연구의 한 방향이고, 이걸 통해서 뭐 재생의학에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이 지방조직의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 오셔서 그런지 좀 이미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드리는 건데, 우리 몸에 지방세포가 교체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명이죠, 수명.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가 한번 만들어져서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네, 가장 고심을 하시는 이준호 교수님, 얼마나 될까요? 1년. 네. 혹시 학생들 편안하게 얘기. 2년. 또 누가 20? 네, 20년. 이게 이제 최근은 아니죠. 네이처라는 과학 저널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약 한 10년 산다고 합니다. 10년. 한번 만들어지면 10년 동안은 고장 나서 없어질 때까지. 이 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에서 우리 몸에 30조가 되는 세포 중에 그 세포 수를 하나하나 센 게 아니라 역산해 보니까 사람의 몸에는 약 한 400억 개에서 한 800억 개의 지방세포가 존재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바로 이 나이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20대까지는 지방세포가 굉장히 그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는 반면 성인이 된 다음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제가 이제 1965년생인데 그러면 제 몸에 지방세포의 수가 뭐 400억 개든 800억 개든 존재하는데, 만약에 제가 앞으로도 10년, 20년을 더 산다면 그 수가 아마 그닥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 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두 가지 결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세포가 새로
죽어나가는 것만큼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체율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는데 정상인과 비만인 사이에 그런 교체율에 큰 차이는 없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지방 조직의 세포의 수는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거의 일정하게 수는 유지가 되지만 공풍선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른 세포는 어떨 건가? 뭐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이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의 수명이 다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 세포는 한 10년 살고 또 혈액 세포들은 몇 시간부터 시작해서 몇 주 내외 그리고 수명이 가장 비교적 긴 뇌세포의 경우 한 60여 년. 그래서 흥미롭게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수정란 안에 들어있는 DNA 정보는 같은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세포들이 만들어지지만 각각의 세포들이 담당하는 기능도 다르고 그 세포들의 수명도 다르다는 것 그거에 따라서 교체가 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연구하는 이제 지방 조직으로 돌아와서 우리 몸에 지방 조직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방 조직의 다량이 사실은 크게 보면 피하 지방 조직하고 내장 지방 조직인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초록색과 좀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소위 피하 지방 조직,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 조직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지방 조직이라는 것.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많이 형성이 되는 내장 지방 조직. 이것은 좀 피해야 되는 기능적으로 보면 비교적 착한 녀석이 아니라는 뜻에서 제가 일부러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장 지방 조직과 피하 지방 조직 이외에도 심장 주변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뼈 안에서도 이제 지방 세포, 지방 조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분화 발생을 하면서 중배엽이라는 그런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지방 조직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내의 신체적인 변화, 특히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자극이 오느냐에 따라서 전신적인 위치에 지방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을 연구하는 과정에 지난 한 30년 사이에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지방 조직과 피하 지방 조직의 기본적인 형태나 색깔은 하얀색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백색 지방 조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우리 몸에 또 다른 지방 조직이 존재합니다. 바로 갈색 지방 조직입니다. 이 갈색 지방 조직은 저장한 에너지원, 아까 말씀을 드린 물풍선 안에 있는 물과 같은 그 에너지원을 열로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동면을 하는 동물들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사람은 태화되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왔습니다. 다만 몇몇 연구들을 통해서 사람의 경우도 갈색 지방 조직이 존재하고 특히 어린이 때, 아기 때 열 발산을 하는 것이 바로 갈색 지방 조직 이게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쥐의 경우 저희가 실험을 하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이 쥐의 경우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 어깨 바로 뒤에 갈색 지방 조직이 나타나고 내장 지방 조직과 피하 지방 조직이 존재하는데 생김새, 조직학적 측면에서 보면 갈색 지방 조직과 백색 지방 조직은 매우 다르지만 이 내장 지방 조직과 피하 지방 조직은 거의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방 조직이 한쪽은 좋은 역할을, 한쪽은 비교적 우리 몸에 나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연구하는 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된 연구 대상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과학에서 필요로 되는 관찰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혐오감을 좀 덜 드리려고 그 과학자 한 분이 이 신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과학자가 이 까만색 종이 위에 체내에 있는 지방 조직 장기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의 백색 지방 조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쥐를 사람도 비슷합니다만 이 저온에 노출시켰습니다. 한 4도씨나 8도씨 한 6시간, 12시간. 그랬더니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보이세요? 교육위원장님이신 김규영 교수님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이거 원래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먼저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좀 힘을 틀려주셔야. 네, 맞습니다.
틀린 답을 해주시기로 하는데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온에 노출시켰더니 크게 보면 지금 김기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지어 갈색 지방 조직은 더 벌거스름해졌고 하얀색의 백색 지방 조직조차도 빨개진 것. 그게 관찰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관찰 여러분들 혹시 하신 게 있나요? 지방 조직의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유추하는 것은 원래 에너지 저장과 역할을 하는 백색 지방도 추위에 노출되면 필요에 따라서 갈색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에너지원을 많이 마치 장작을 때우고 나면 그 지방 조직의 양이 줄어든다. 다만 고무풍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무풍선에 물이 빠지는 것처럼 에너지원을 태웠기 때문에 세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다시 상온으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 조직의 가소성, 리모델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시는 요요 현상과도 밀접하지 않지만 일부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때 갈색 지방 조직이 있는데 그러면 어른은 없느냐, 뭐 이런 연구를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하시는 의사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사람도 저온에 노출을 시키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뭇거뭇한 부위가 이 갈색 지방 조직에 해당하는 열을 만드는 지방 조직인데 그 양은 다양한 변화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근육량과 노출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온에 있을 때 갈색 지방 조직이 많이 나올 거예요? 상온에 있을 때 많이 나올 거예요? 저온에 있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자주 노출될수록 지방 조직이 많이 나오고 그 양은 나이가 젊을 때, 아기 때, 여러분 같을 때, 뭐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소위 북부 유럽에 있는 남자들의 경우 적도 지방에 사는 여성들보다는 많은 갈색 지방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 이제 그 예전에 박사학위 과정을 했던 신경철 박사 그 딸이었어요. 요 두 사람이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실험실에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갖고 둘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철 박사의 코, 등이고요. 바로 요 목 뒤죠. 그 딸내미 유유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와서 찍었더니 여기가 그냥 번쩍번쩍해요. 애기들 보면 따끈따끈한 이유가 아직 갈색 지방 조직의 활성이 남아 있어서.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뭐 신경철 박사는 저보다 한 30여 년 연하니까 훨씬 그래도 많지만 저는 이제 열이 안 납니다, 몸에서. 추위를 자주 타죠. 그걸 잘 현미경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가 들여다보면 백색 지방 조직 안에 있는 지방세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풍선에 있는 이 물풍선 안에 커다란 세포로 되어 있는 반면 갈색 지방세포는 이 물풍선 안에 물주머니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너무 제가 좀 갑작스럽게 자꾸 질문을 던져서 죄송하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요렇게 풍선 안에 있는 물주머니는 일종의 연료, 에너지원인데 우리가 캠핑 가면 커다란 장작을 떼는 게 아니라 장작을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불쏘시개를 쓰죠. 마치 갈색 지방세포 안에 있는 작은 이런 것들이 바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 즉 빠르게 열을 내야 되니까 빠르게 열선생산을 하기 위해서 커다란 장작을 작게 쪼개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형태는 커다란 물주머니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중학교 학생 있어요? 없어? 네. 중학교 교과서 중에 제가 몇 개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에도 나왔던 그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BMI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 체질량 지수는 자기 몸에 일부 두 가지 수치, 몸무게하고 키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75cm에 체중이 70kg인 사람, 그러면 자기 몸무게 나누기, 킬로그램 나누기 키를 미터로 환산해서 나누는 값. 그래서 이걸 얻어가지고 실제로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 체질량 지수를 이용해서 비만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대략 25 언저리에 있는 사람,
20에서 25까지를 건강한 체중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30이 넘어가면 이제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리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만 175인 키가 175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체중이 92kg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비만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건 완전히 잘 맞는 계산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운동선수는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도 비만하지 않죠. 왜냐하면 몸 안에 지방 조직의 양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리에 의해서 이 체질량 지수 BMI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기 몸의 키 그리고 이제 체중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국인의 이제 여성 평균 키가 한 163, 남성이 174 언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자기 몸의 체중이 뭐 요 언저리쯤에 있으면 남성, 여성은 비교적 건강한 상황이지만 BMI가 30이 넘어가는 경우, 즉 175인 사람이 90kg가 넘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 간단한 수치 계산을 위한 것이고 흔히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 가장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쉬운 거는 소위 유전적인 원인하고 이제 환경적인 원인을 저희가 이제 들 수 있습니다. 뭐 유전적인 원인이라는 건 저희 몸속에 있는 염기 서열에 담겨져 있는 정보에 의한 것이고 환경적인 요인은 여기 뭐 기술해 둔 것처럼 뭐 운동 습관, 뭐 그다음에 음식 섭취, 대사율, 문화 말 그대로 염기 서열에 없는 정주전 정보 이외의 것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또 내겠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1번,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2번, 3번 환경과 유전 둘 다 중요하다 4번 나는 자겠다. 자, 1번 환경적인 요인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손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이거 맞고 틀리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는 얘기니까. 나는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하다. 많이 앞에서 저기 회장님 손 드니까 뒤에서 막 보고 네, 감사합니다. 3번 나는 환경과 유전 둘 다 중요하다. 만만치 않게 더 많은데요. 네, 나는 잠자겠다. 네. 제가 이제 이 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근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학적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CDC에서 앞서 말씀드린 BMI를 가지고 1990년대 초반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전 주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1994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체 인구의 한 15%가 BMI가 30이 넘는 비만 인구.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매해 조사를 했어요. (10년) 사이에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4%가 비만. 그리고 다시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갖고 있습니다. 또 10년이 지나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32%. 최근 거 제가 다운로드를 안 받아가지고 왔는데 재작년에 나온 걸 보니까 전체 인구의 39%. 그러니까 과체중하고 비만까지를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78%가 비만. 이게 어떤 의미, 놀랍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색깔 변화 때문에 쉽게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통 한 세대를 25년, 30년이라고 봤을 때 한 세대가 바뀌기 전에 비만 인구가 이렇게 2배가량 늘 수가 사실은 없죠. 그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건 바로 일란성 쌍둥이 연구였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가서 다른 문화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체형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데이터들에서 사람의 비만은 환경적인 요인 매우 중요하고 유전적인 소양도 무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인 기본적인 정보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체지방률, 지방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더 많이 좌우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비만 얘기를 하면 이제 흔히 대사질환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병원에 가서 앓게 되는 뭐 조금 이따 소개할 뭐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 그다음에 고혈압 등의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 에너지원은 우리 몸에 신경세포가 아니고 근육세포도 아니고 모발을 만드는 이 헤어셀도 아니고 다 지방세포에 특이적으로 저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지방세포가 갖고 있는 기능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에너지원 제공을 하는데, 이 잉여 에너지가 너무 많아져서 지방 조직이 늘어나는 경우, 흔히 우리가 지방 조직이 늘어난 이런 쥐의 모델, 이걸 이제 렙틴 리셉터가 망가져서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모르는 쥐인데, 이 쥐와 같이 지방 조직의 양이 증가가 돼 있고 지방 세포는 풍선처럼 커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 대사가 늘어나 있는 쥐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이렇게 통통한 거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보신 뭐 고지혈증, 고혈압, 치매, 암, 당뇨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근데 이건 그런 질환에만 취약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부터 시작해서 통풍까지, 말 그대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많은 질병의 비만이 높은 연관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 시대에 비만 환자들이 이런 코비드-19에 굉장히 취약했고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무언가 우리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그런 여러 측면들이 지방대사와 지방세포 안에 그 비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과 관련된 암들의 종류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고형암입니다. 혈액암과 같은 것이 아니라 뭐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식도암, 췌장암 등을 포함한. 그래서 뭐 최초의 시작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방세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할 때 어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냐를 넘어서서 최근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건강을 이해하는 데도 지방 조직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흥미롭게 이제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알게 된 것이 바로 지방 조직이 담당하는 색다른 기능, 에너지 저장고 이외에도 지방 조직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가 단순히 에너지를 갖고 있다 분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호르몬을 혈액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일부는 뇌에서, 일부는 뭐 간이나 근육이나 또는 팬크레아틱 혈액과 같은 췌장에서 우리 몸의 이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정한 호르몬의 증가 감소가 이런 전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과 연관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지방세포의 고유한 기능이 지방대사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간 또는 췌장에 쌓이게 되는 지방대사물들이 독성을 야기한다라는 것도 최근 연구를 통해 이해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지방대사물, 지방세포의 술적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분들,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어르신, 집에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이제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나마 일부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을 통해서 들어온 에너지원은 대부분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고 넘쳐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동양인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지방 조직의 양이, 특히 피하 지방 조직의 양이 적고 내장 지방 조직의 양은 많아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저장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빠르게 간과 근육에 지방 대사물이 많이 축적이 돼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마른 유형의 당뇨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지방 조직은 도대체 진화 동안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들려고 형성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단층 영상 촬영을 해서 본 건데요. 43세 여성이고 보면 매우 이제 체지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이 굉장히 많아서 보시는 것처럼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 대장암, 관절염, 간질환 등의 질환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현상을 보이는 또 다른 유전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포다이스트로피라고 불리는 지방 조직, 피하 지방 조직이 없는 환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피하 지방 조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런 질병들이 많은데 그러면 요 라이포다스트로픽 페이션트, 그러니까 체내 지방 조직이 없는 이분은 이런 질병에서 자유로워야 될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 바로 지방간, 당뇨병, 심혈관 질환. 뭔가 말이 좀 안 맞죠. 많아서 생긴 질병인데 없어도 생긴다니.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좀 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쥐에 이제 지방 조직이 없도록 특정한 유전자가 이제 없어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지방 조직을 가진 하얀 지방 조직을 가진 쥐에 비해서 이 쥐는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지방 조직이 없는 여성과 비슷하게 건강해야 되는데 실제로 포도당 농도, 그 다음에 지방산의 농도,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니까 인슐린의 농도도 다 올라가는 상태. 전형적인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서 보이는 모양이죠. 이게 정말 지방 조직이 없어서 일어나는 건, 이 쥐가 좀 이상해서 일어나는지를 또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쥐에서 지방 조직을 떼서 소위 이식을 합니다. 이렇게 이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냥 이쁜 형태로 쫙 퍼진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이식을 시킨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앞서 얘기했던 포도당, 인슐린, 그 다음에 지방산의 농도가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지방 조직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은 궁극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다른 데 다 분산을 시켰고 그런 분산된 에너지원이 제 역할을 하는 기관의 기능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바꿔 얘기하면 지방 조직이 적정량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MI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그 BMI를 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리면 흔히 20에서 25 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범주에 속하게 되고 그게 체지방량이 너무 높아져도 소위 흔히 표현하는 뚱뚱해져도 또는 아주 말라도 양쪽 다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런 연구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이 대사와 진화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요 영장류, 사람, 우랑우탄, 고릴라, 침판치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누가 가장 뚱뚱할까요, 여기서? 누가 가장 체지방량이 많을까요? 우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사람. 네, 이번에도 여지없이 회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은 지방량을 갖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랑우탄, 고릴라, 침판지보다 아마도 진화를 거듭하면서 사람은 지방 조직, 지방 세포를 저장하는 힘과 함께 그 에너지원을 뇌의 발달에도 번식력에도 그리고 수명 연장에도 사용을 한 것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2, 3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얘기 듣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건강할 것이냐? 굶고 안 먹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음식을 잘 드시는 것, 그리고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 특히 탄수화물, 달달한 음식들을 안 드시는 것.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기회가 없었습니다. 중요하고요. 근육량을 잘 유지하는 것. 또한 누구나 다 겪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나오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많은 변화, 특히 면역계 변화와 식이 섭취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 이제 식구들 졸업한 사람들이고요. 지금 요 인구들 중에 한 8명은 이제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밖에 포스닥 펠로우십을 나가거나 이제 국내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내용들을 저희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질의응답을 이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질의응답 하기 1, 2분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한 9년 전에 이제 이 안식년에 한 달 동안 그 프랑스 생장에서 이렇게 산티아고라는데,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이제 걸었습니다. 한 800km. 하루에 한 25km, 30km를 이제 한 15km, 12km 되는 걸 이제 지고 걷는 거죠. 준비를 못 해가지고 바빠서 아까도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방학 때지만 정신없이 가서 여기를 이제 하루에 이제 뚜벅뚜벅 걷는데, 가서 보니까 산티아고로 가는 도시에 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고, 중간중간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짐을 들고 이제 걸어야 됩니다. 하루에 이런 알베르게라는 숙소에서 자게 되고요. 가서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서 자고 없으면 또 다음 마을 가서 자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입을 빨래를 이렇게 빨래를 해서 널어야 되고 뭐 갔다 거다 보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하고 점점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힘들어서. 비도 오고요. 뭐 제 다리도 안 이쁜데 벌이 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20여일 지나니까 발가락 이제 발톱이 빠지고 뭐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어찌 해서 이제 갔습니다. 하루 종일 가도 이렇게 사람을 못 보면 벌판을 걸을 때도 있고 그리고 종종 이런 아스팔트 길을 걷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데 오히려 아스팔트가 더 힘든 것을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한 알베르게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포스터가 보였어요. One step more. 여기 이제 산티아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이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호기심 그것에 대한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이 어찌 보면 저한테는 이 One step more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영어로 우리가 연구를 research라고 합니다. 그걸 나눠보면 search를 반복하는 research. 그 과정은 정성이고 노력이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들. 이게 아마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인듀어런스라고 그러죠. 노력과 끈기가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 이 삶은 잘 분해를 해보면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 이게 과학자로서 세상에 또 선한 모습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이건 제가 이제 박사학위 심사를 받을 때 1996년 4월 달에 썼던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뭐 의미가 여러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가시는 것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고요. 이건 지난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분자생물학회 동계 심포지움 그 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별인데요. 이걸 읽어드리고 이제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는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내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내가 별이 되어라. 여러분 모두 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그 뜨거운 열정 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